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 영심은 침대 위에서 낡은 수첩을 펼쳐보고 있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보물을 찾듯 수첩의 페이지들을 넘긴다. 각 페이지마다 가족들의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씩 그려져 있다. 민석, 서진,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영심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며 중얼거린다. 죽기 전에 내가 지켜야 할 게 있다. 카메라가 그 빨간 동그라미를 클로즈업으로 잡는다.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화면이 암전된다. 영심은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남편과 함께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며 아들 민석을 키웠고, 민석이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 서진과도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심은 음식점을 정리하고 연금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엔 가족이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영심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부엌 쓰레기통에서 본 적 없는 약봉지, 서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전화통화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아들 민석이 자신을 바라보는 묘한 시선들. 영심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수첩이었다. 수첩의 첫 번째 기록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몰래 준비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그때는 단순히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영심은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영심이 거실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서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갈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영심은 슬쩍 부엌 쪽으로 다가가 보았다. 서진은 작은 절구에 흰색 알약 같은 것들을 갈고 있었고, 그것을 작은 봉지에 담고 있었다. 영심이 궁금해서 다가가자 서진은 깜짝 놀라며 모든 것을 재빨리 정리했다. 어머니, 깜짝 놀라셨네요. 그냥 건강식품 만드는 거예요. 서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영심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다. 그날 밤 영심은 수첩에 이 일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상황을 자세히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영심이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거실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서진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진지했다. 영심은 들키지 않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수첩에 기록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영심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수첩에는 점점 더 많은 기록들이 쌓여갔다. 서진이 자신 모르게 방을 뒤지는 모습, 민석이 보험회사 직원과 만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약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까지. 영심은 이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그리고 각각의 기록 옆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다. 위험의 신호로. 어느 날 영심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보니 서진이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영심은 벽 뒤쪽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서진은 작은 절구에 여러 개의 알약을 넣고 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영심이 매일 마시는 건강음료에 섞고 있었다. 영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의심했던 그 순간이었다. 서진이 모든 작업을 끝내고 방으로 들어간 후 영심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왔다. 냉장고에는 자신을 위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 영심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영심은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빈 병에 옮겨 담아서 수첩 안에 넣어둔 특별한 봉투에 보관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건강음료를 마신 척 연기를 했다. 아침에 서진이 빈 컵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을 때 영심은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제 영심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때 생각난 것이 1층에 사는 준호였다. 20대 후반의 총각인 준호는 평소 영심에게 친절했고 가끔 무거운 것들을 도와주기도 했다. 영심은 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영심은 준호를 만났다. 아파트 1층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던 영심은 그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준호야, 할머니가 부탁할 게 있는데 잠깐 시간 있니? 준호는 의외의 부탁에 조금 놀랐지만 영심을 따라 근처 벤치에 앉았다. 영심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마시는 음료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준호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영심이 보관해둔 음료 샘플을 보여주자 진지해졌다. 준호는 실제로 약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며칠 후 준호가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할머니, 이건 그냥 건강음료가 아니에요. 수면제하고 혈압약이 섞여 있어요. 그것도 정상 용량보다 훨씬 많이요. 영심의 예상이 맞았다. 이제 그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하지만 준호 혼자로는 부족했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준호가 제안했다. 할머니, 제 형이 있어요. 형은 전에 경찰이었고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형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영심은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다.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며칠 후 영심은 현수를 만났다. 40대 초반의 현수는 10년간 경찰로 일하다가 지금은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준호로부터 상황을 들은 현수는 영심을 만나자마자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런 사건은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수는 영심의 수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수집된 샘플들, 그리고 각종 정황들을 보면서 감탄했다. 할머니께서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셨네요. 이런 기록들이 있으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수는 계획을 제시했다. 집안에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영심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영심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주 동안 현수와 준호는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 영심이 외출하는 동안 집안의 주요 위치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다. 부엌, 거실, 그리고 영심의 방 근처까지. 모든 장비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육안으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영심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결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어느 저녁 서진과 민석이 함께 영심에게 다가왔다. 평소보다 더 친절한 표정으로.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서진이 건넨 것은 평소의 건강음료였다. 하지만 영심은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영심은 자연스럽게 음료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서진아. 요즘 정말 피곤했는데 이거 마시고 푹 쉬어야겠네. 영심은 음료를 입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연습해온 대로 마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서진과 민석이 보지 않는 틈에 미리 준비해둔 가짜 음료와 바꿔치기 했다. 가짜 음료는 영심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색깔과 맛을 똑같이 맞춘 무해한 음료였다. 영심은 이것을 마시고 나서 고참이 드는 척 연기를 했다. 서진과 민석은 영심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방 안에 설치된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우리 것이 되고. 민석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일 아침에 119에 신고하면 돼. 노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라고. 서진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영심의 죽음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영심은 잠든 척하고 있었고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방 안의 카메라와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영심은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서진의 계좌 내역을 몰래 확인했고 보험 서류들도 찾아봤다. 현수의 도움으로 서진의 과거 기록도 조사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서진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 첫 번째 남편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그때도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 후 민석과 재혼하면서 새로운 타겟을 정한 것이었다. 바로 영심이. 다음 날 새벽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현수는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녹음된 대화, 비디오 촬영된 범행 과정, 그리고 영심이 수집한 물질적 증거들까지. 이제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오전 9시 서진이 예정대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빨리 와달라고.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이미 경찰이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경찰도 함께 나타났다. 서진과 민석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며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영심은 그제야 일어나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4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서진은 과거에 2명의 남편을 같은 방법으로 죽였다. 수면제와 혈압약을 과다 복용시켜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것이 그녀의 수법이었다. 그리고 민석은 처음부터 이 모든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재판 과정에서 영심의 수첩과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주 동안 체계적으로 수집된 증거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일지, 그리고 물질적 증거들까지. 변호사들도 이렇게 완벽한 증거 자료는 처음 본다고 감탄했다. 서진은 살인미수와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석은 공범으로 20년형을 받았다. 영심은 법정에서 그들의 선고를 들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이미 그들은 자신에게 가족이 아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심은 준호와 현수 형제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먼저 알아차리고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수첩이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현수의 말에 영심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랬다. 이 수첩 덕분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심은 새 수첩을 펼쳤다. 이제 더 이상 위험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 대신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기로 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기록한다. 탐정으로서. 영심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도 모르던 능력을 발견했다. 관찰력, 추리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70세가 되어서야 찾아낸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 며칠 후 현수가 영심을 찾아왔다. 그에게는 제안이 있었다. 할머니,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심은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을 위한 일을 우선으로 하고 싶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속임을 당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현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영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의뢰인은 60대 할아버지였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한다는 내용이었다. 영심은 그 할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 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상황을 자세히. 그리고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심은 그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건도 비슷했다. 70대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속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영심은 직접 그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현수, 준호와 함께 증거를 수집했다. 결국 그 요양보호사는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 번째, 네 번째 사건들도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영심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탐정 할머니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된 것이었다. 1년이 지났을 때 영심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외된 노인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탐정으로 변화한 것이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영심은 과거를 돌아보며 일기를 썼다. 1년 전 나는 죽을 뻔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하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담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영심의 사무실에는 매일 새로운 의뢰인들이 찾아왔다. 대부분이 노인들이었고 가족 문제나 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심은 그들 하나하나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었다. 어떤 때는 단순한 상담으로 해결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복잡한 수사가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심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믿었다. 2년째 되던 해, 영심에게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다. 경찰에서 자문을 요청한 것이었다. 연수의 노인 살해 사건에 대한 자문이었다. 영심의 경험과 통찰력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영심은 주저하지 않고 협력했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인의 수법과 심리를 분석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그 사건이 해결된 후 영심은 경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70대에 받는 생의 첫 상이었다. 영심은 그날 밤새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내가 받은 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노인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짐이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3년이 흘렀을 때 영심의 탐정사무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70세의 탐정이 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영심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심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느 날 영심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만났다. 80대 할머니 말순 씨가 찾아온 것이었다. 말순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그녀의 통장과 인감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영심은 말순 씨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파악했다. 말순 씨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영심은 세심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말순 씨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조각 맞추기 시작했다. 결국 밝혀진 것은 말순 씨의 조카가 그녀의 치매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심은 현우와 함께 증거를 수집했고 결국 그 조카를 고발할 수 있었다. 말순 씨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고 영심에게 눈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영심은 깨달았다. 자신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영심은 현우, 도윤과 함께 시니어 보호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도우며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단체는 점점 성장해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다. 각 지역마다 영심과 같은 경험을 가진 노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을 도왔다. 영심은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사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사무소에 나와서 상담을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의 수첩에 하루를 기록했다. 4년째 되던 어느 날 영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감옥에 있던 민호가 면회를 요청한 것이었다. 영심은 한동안 고민했다. 그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 영심은 면회를 가기로 결정했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듣고 싶었다. 면회실에서 만난 민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감옥 생활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다. 그는 영심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민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영심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사과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민호야,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알겠어. 영심은 민호에게 자신의 근황을 간단히 들려주었다. 탐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저네요. 민호의 말에는 후회와 자책이 섞여 있었다. 영심은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과 동정, 실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들었다. 민호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영심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더 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영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그에 대한 정을 끊어버린 지 오래였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심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들었지만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권리였다. 그날 밤 영심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민호를 만났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5년이 지났을 때 영심은 75세가 되었다. 하지만 나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영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어느 날 영심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대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회학과에서 노년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영심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다. 자신이 대학생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현우와 도윤이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결국 수락하게 되었다. 강연 당일 대형 강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영심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요. 영심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다. 할머니, 가족에게 배신당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믿고 도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영심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좋은 질문이네요. 저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도윤과 현우를 만나면서 깨달았죠. 나쁜 사람들이 있는 만큼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당한 아픔을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 삶의 의미라는 것을요. 학생들은 영심의 대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다. 진로 고민, 가족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이었다. 영심은 그들 하나하나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로 영심은 종종 대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할머니 탐정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어느 날 영심에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달라는 제안이었다. 영심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락했다. 6개월 후 75세 탐정이 되다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책이 성공한 후에도 영심은 본업을 우선으로 했다. 7년째 되던 해 정부에서 노인 범죄 예방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고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었다. 영심은 개인 사건도 놓지 않았다. 매주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조언을 해주었다. 어느 날 40대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호소였다. 조사 끝에 학대 사실이 밝혀졌고 분리보호가 이루어졌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 도와주는 것의 힘을 영심은 다시 실감했다. 8년째 영심은 후계자를 기르기 시작했다. 첫 제자는 65세의 은주였다. 영심은 관찰, 기록, 증거 수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시니어 가디언이라 불리며 전국에서 활동했다. 몇 달 뒤 수감 중이던 민호가 모범수로 감형되어 출소했고 노인복지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영심은 그 사실을 들었지만 만나지는 않았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믿었다. 80세가 되던 해 영심은 직접 수사에서 물러나 교육과 조언에 집중했다. 그녀의 교육을 받은 시니어 가디언은 100명을 넘었다. 어느 날 영심은 자신의 수첩을 정리했다. 10년간의 기록이 두 손 가득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80세가 된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 70세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고 70세부터는 나를 위해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영심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영심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80세의 나이에도 할 일이 많은 삶. 그것이 바로 영심이 원했던 삶이었다.